지금 이 시간에는 서양 미술사하고 같이 보면서 서양 미술의 흐름에 있어서 이 미학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학. 미학은 크게 어떤 게 있어요? 모방론이 있고요. 표현론, 형식론, 쓸 거 많아요. 자, 종이 잘 준비하세요. 자, 제도론 이렇게 네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모방론, 표현론, 형식론, 제도론은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 미라는 게 어떤 관점으로 읽힐 수가 있는가라는 이야기이자 또 비평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방론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방론의 관점으로 회화를 읽어보자. 어디부터 읽을 수가 있느냐? 그리스부터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플라톤이 있었죠. 자,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침대를 가지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자잖아요. 그래서 이데아라는 게 있고 현상계라는 게 있는데 그 이데아에는 어떤 본질이나 대상의 실제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반면 현상계에는 침대, 여기 말하는 침대, 물체가 있고 그 침대를 모방하는 소위 말하는 시각 예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플라톤은 이렇게 본질을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침대를 모방하는 그런 비루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플라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데아에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비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비례는 여러분 그리스 조각상을 떠올려 보면 7등신, 8등신 뭐 이런 비례 있잖아요. 그런 수학적 비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입장인가를 살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이론론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현실에 뭐가 있다? 형상과 진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료는 재료야. 그래서 이 진료로 뭘 구현한다? 형상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재료가 나무라는 재료가 있어. 그러면 이 나무가 의자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뭐 책상도 될 수 있고 서랍도 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낱낱의 형상들이 결과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이 안에는 본질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는 모방을 하기는 하는데 이 대상 속에, 그러니까 대상을 잘 관찰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을 모방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본질 모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입장이 같습니다. 즉, 본질 모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수학적 비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모방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수학적 비례에 근거한 모방이 이상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 이런 것들도 다 황금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지나서 그리스 이후에 중세를 뛰어넘고 어떤 시기가 있습니까? 르네상스 시기가 있죠. 이 르네상스 시기에는 우리가 중세 이후에 뭐가 발달했다? 자연과학이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연과학은 뭐냐? 자연을 잘 관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일단 관찰을 해. 관찰을 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규칙성, 규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찾아내야 돼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과학은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 아시죠? 피보나치 수열도 사실은 뭐 꽃잎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규칙성, 법칙 이런 게 발견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훨씬 더 이제 발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베르티 이런 사람들도 회화에서 법칙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회화론을 저술하면서 그 안에 투시원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다빈치. 다빈치도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그 드로잉 연구를 통해서 비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또 듀러는 이제 이탈리아 유학 갔다 와서 이 사람도 원근법이라든지 자연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북유럽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르네상스 시기에 4대 혁신 해가지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4대 혁신이 뭔가요?
4대 혁신 뭐예요? 명안법, 또 원근법, 또 피라미드 구도, 또 유화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발명이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구식은 있었지만 제대로 과학적으로 나름 체계를 세운 게 이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안법도 결과적으로 그리스 시기에 있었던 그 조각상을 2차원의 평면,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구현을 해보고자 하니 어때? 뭐가 필요해? 명암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리스 조각을 표현하자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조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래 조각은 3차원인데 2차원으로 표현을 하자니 명암법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원근법도 어때요? 건축을 3D 건축 3차원을 2차원에 구현을 해내자고 하니 소실점을 만들어서 이체를 평면에다가 이체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암법과 원근법이 이때 당시에 발달을 해서 우리가 환영주의가 이때 과학적으로 발전했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17세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17세기에는 철학을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철학이 양대 산맥이 있어요. 1번은 합리론. 데카르트가 중심이 되었던 합리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식과 진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진리와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합리론이거든요. 그 반면 자, 동시에 경험론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험론에서는 베이컨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식이나 진리는 인간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찾아가는 거야. 근데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진리를 발견하려면 인간은 어때야 돼요? 뭔가 좀 사고를 주체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냥 아무 사 없는 문외하면 사고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성과 또 뭐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경험론은 이후에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그런 원인,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자, 어쨌건 여기 있는 합리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 합리론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우리 푸생주의, 푸생의 고전주의예요. 자, 푸생은 프랑스에 오래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 어디에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에 가서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푸생은 이렇게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진리, 규칙, 법칙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림을 그릴 때는 장려 양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려 양식이 뭐예요? 장려 양식. 교훈적인 주제. 교훈적인 주제를 명확한 형태로 그려내는 거. 그러면 여기서 왜 명확한 형태로 그려야 되느냐? 결국에 똑같은 얘기야. 형태가 명확해야 그 안에 주제가 부각되고 주제가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게 바로 푸생의 회화의 특징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명확한 형태의 반대급부인 색채 이런 거는 그러면 중시할까요? 안 할까요? 색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형태를 중심으로 발전한 게 장려 양식이고요. 이게 결국에 여러분 미교에서 배웠지만 1648년 뭐가 돼요? 프랑스 왕립 회화조각 아카데미에서 이 장려 양식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고대 그리스 조각부터 시작해서 라파엘로 그리고 푸생의 작품까지 싹 이렇게 내용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게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다 분별을 한 다음에 우리 지금 현대에 지금 이 시대의 화가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만 가지고 뭘 만들어요? 교본을 만들어. 그래서 그 교본대로 그리게 하잖아. 그래서 미술교육에서도 배웠잖아요. 처음에 학우들은 뭐 해요? 모사하잖아, 모사. 모사하다가 얘가 실력이 좀 좋아지면 뭐예요? 인체 드로잉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시스템을 이때 당시에 만들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7세기의 고전주의 푸생을 봤는데 이 느낌 그대로 요 17세기에 이루어졌던 철학이 결국에는 18세기 계몽주의의 근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몽주의 하면은 처음에 뭐 이성을 중시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다 이 합리론부터 차곡차곡 쌓아진 거고 이 18세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중세를 지나서 이 르네상스 근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일련의 흐름들 과정에서 사회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죠? 사회가 많이 발전했고, 또 경제라는 것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변화하게 됐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위대하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과학과 기술도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기에는 이성과 자유,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왜냐? 프랑스 혁명은 잘 알겠지만 절대 왕정의 반기를 들었던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왕이 절대 왕정 시기이기 때문에 왕한테 거역을 할 수가 없고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면 이제는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반항하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한 거죠. 자, 혁명에서 여러분 이 혁명의 주도 세력이기도 했던 다비드 있죠. 이 다비드는 신고전주의의 대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다비드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을 일으켜서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잠깐 공화정이 있었으나 누가 집권해요? 나폴레옹이 집권하잖아. 그럼 이 나폴레옹이 집권을 했을 때 이 다비드를 총애했어요. 그래서 다비드가 그림 잘 그리니까 다비드를 궁정화가로 데리고 와서 자기의 궁정화가로 삼으면서 그때 뭐 나폴레옹의 위대한 초상화, 그래서 말 달리고 있는 그런 막 멋진 그림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내잖아.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지 자신의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한 선전화를 많이 그렸었죠, 그죠? 자, 이때 다비드는 그림풍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빈켈만의 고대 예술론도 이때 등장을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경을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폼페이 유적도 이때 다시 발굴이 되잖아요. 그런 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배경이 돼서 다비드 역시도 로마의 덕성이나 아니면 이때 당시 이제 혁명이 있었던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반영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라티우스의 맹세라는 작품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호라티우스 맹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잖아요, 로마. 아시죠? 모르세요? 얘기 안 해도 되죠? 자, 이 호라티우스 맹세를 보면서 로마의 덕성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고취시키자라는 내용.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푸생의 교훈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떤 형태? 명확한 형태를 강조하는 그런 작품을 추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 여기에서는 우리 이 다비드의 작품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매끈한 붓질을 사용했다.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매끈한 붓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고대 그리스 조각상 있죠? 조각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대리석으로 매끈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조각상의 질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조각상 때문에 매끈한 붓질을 추구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방론에 입각해서 그 모방론적 관점으로 그 모방론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개되었던 미술의 흐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후에 19세기가 되면 19세기 중반 이후에 사실주의와 자연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실주의와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죠. 그죠? 현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나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 자, 그리고 자연주의는 어때요? 자연주의도 대상을 잘 보는데 이 사실주의랑 다른 점은 좀 더 관찰하는 거, 좀 더 탐구하는 거. 그런 자세가 자연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모방론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을 모방하고 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방법론으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방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의 미술사적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